전쟁의 끝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100년 전 세르비아의 한 양치기는 마지막 전쟁에 불길이 세상을 뒤덮은 뒤 아주 작은 동방의 나라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지도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가 닫혀있던 국경을 흔들고 갈라지 민족을 다시 마주보게 하며 세계의 질서를 뒤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 나라가 바로 한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진 나라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아온 작은 반도 살아비치는 그곳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은 가장 낮은 땅을 들어올리고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강한 빛을 꺼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빛은 이미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하늘이 선택했다는 그 한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세르비아의 예언자 미타르 다락비치가 남겼다는 한반도의 미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세르비아 서부의 산골 마을 크렘나 높은 산과 짙은 숲으로 둘러싸이니 마을에는 세상 일과 거의 인연이 없는 한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타르 타라비치였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고 먼 나라의 소식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양떼를 몰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지도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양치기가 무슨 수로 세계의 미래를 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그가 수박령에 홀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타라비치는 환시를 본 뒤 며칠 동안 심한 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고 깨어난 뒤에는 자신이 본 장면을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내 귀에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가 마을 신부 자리치에게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주민들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라비치가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은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우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며 수많은 젊은이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분노가 다른 나라의 분노를 부르고 그 푸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세상을 태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늘 국경 근처에서 벌어졌고 세상 전체가 동시에 불길에 휩싸인다는 상상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유럽의 작은 충돌은 수많은 나라를 끌어들인 거대한 참사로 번졌습니다. 타라비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불길이 꺼진 뒤 더 잔혹한 두 번째 불길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진 십자가를 든 자가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자랄 것이다. 그는 약속으로 군중을 모으고 정오로 나라를 움직이며 마침내 자신의 나라까지 불태울 것이다. 수십 년 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등장했습니다. 타라비치가 말한 비뚤어진 십자가는 나치의 상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정오를 무기로 유럽을 뒤흔들 지도자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 뒤 전범들이 한 곳에서 심판받고 나라들이 다시는 같은 불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큰 집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범 재판과 국제연합의 탄생에 연결했습니다. 그가 본 그것은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작은 상자 속에서 먼 곳곳에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말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건이 거의 동시에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조차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 안에 세상에 지식을 넣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더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서는 것을 피할 것이다. 북쪽이던 길은 비고문이 잠긴 도시에서 사람들은 작은 상자만 바라볼 것이다. 이 구절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대유행을 연상시킵니다. 타라비치가 정확히 어떤 병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접촉 자체가 공포가 되고 거대한 도시가 갑자기 침묵하는 장면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신부 자리의 자리치 덕분이었습니다. 타라비치는 환시를 볼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고 신부는 그 말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렘나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전해집니다. 자리치가 남긴 기록 가운데 마지막 몇 장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며 누군가 일부 문장을 지우거나 불태우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사본 중에는 가장 자리가 검게 그을린 페이지와 문장이 갑자기 끊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석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하나였던 피가둘로 나뉘고 같은 말을 쓰는 형제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든다. 그러나 마지막 불이 꺼질 무렵 그 땅에서 하늘에 문이 열린다. 타라비치가 살던 시대에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타라비치는 생애 후반 세계예요. 마지막 혼란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래된 동맹은 흔들리며 돈의 가치는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지도자와 언론과 이웃을 동시에 의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국경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절정에 이를 때 동쪽의 작은 나라에 빛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서쪽에 횃불이 약해질 때 동쪽의 하늘이 갈라질 것이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가 큰 나라들의 칼을 멈추게 할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동쪽의 나라를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타라비치의 표현처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전쟁 뒤 빠르게 성장했지만 하나의 민족이 두 체제로 갈라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반도는 그의 상징과 기묘할 만큼 겹칩니다. 한민족은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방위 산업과 문화 콘텐츠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타라비치가 말했다는 가장 낮은 곳에 시작된 빛이 바로 한국의 부상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히 한국이 부유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높이 올라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 몸은 일어섰으나 피는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군사 경계선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있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은 타라비치가 한국을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성공은
첫 번째, 기적일 뿐이며 진짜 예언은 민족의 상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완성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라비치는 그를 왕이나 장군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처음부터 대중의 환호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큰 빛 앞에 무릎을 꿇는다. 사람들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그가 비워졌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다. 검은 옷은 슬픔과 겸손을, 무릎은 복종을, 빛은 사명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권력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런 세상의 왕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마디를 선택합니다. 다라비치는 이 인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조롱입니다. 그가 처음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의 출신과 학력, 말투와 과거를 공격합니다. 어떤 언론은 그를 위험한 선동가라 부르고 어떤 권력자는 그를 현실을 모르는 광인이라 말합니다. 그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너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은 배신입니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군가가 등을 돌립니다. 그의 말을 일부만 잘라 왜곡하고 사적인 약점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살기 위해 그를 부정합니다. 다라비치는 이때를 두고 그의 그림자가 그를 찌르는 밤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문은 침묵입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는 대가로 안정과 권력이 제시됩니다. 기존 질서에 협력하면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왕관을 거부하고 가장 외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이 닫히는 날 그의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다라비치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편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분노를 먼저 믿는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와 세대, 계층과 성별의 갈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서로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강대국 경쟁과 전쟁, 경제 위기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라비치는 이런 시대를 하늘이 움직이기 직전에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혼란은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져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빠져나갈 때 강바닥이 드러나듯 위기는 감춰졌던 거짓과 욕망을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쪽은 그 인물을 미친 사람, 거짓 예언자, 사회를 흔드는 위험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쪽은 그가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다라비치는 이것을 위대한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는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과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 익숙한 거짓을 붙드는 사람과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분리입니다. 그가 나타난 날 먼저 갈라지는 것은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이름은 더 널리 퍼집니다. 누군가 그를 침묵시키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롱거리였던 경고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뒤늦게 그의 말을 다시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다라비치의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직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칼은 입안에 있고 그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다. 그의 무기는 말과 진실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권력을 얻는 대신 두려움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서로 말을 듣게 만듭니다. 전쟁을 승리와 패배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한반도의 북쪽을 향합니다. 크렘나의 오래된 구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에 문은 쇠로 닫혀 있으나 쇠로 열리지 않는다. 남쪽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가 그 문 뒤에 두려움을 먼저 녹일 것이다.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타라비치가 본 변화는 군사적 정복이 아닙니다. 탱크와 미사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든 공포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 이후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큰 긴장과 혼란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손을 뻗습니다. 오래된 협정이 흔들리고 한국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강요받게 됩니다. 그 순간이 인물은 어느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거래 대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이상론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의 주민과 해외 동포, 전쟁에 지친 평범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타라비치가 말한 보이지 않는 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확인하고 증오를 퍼뜨리지 않으며 가족과 이웃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원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은 선택받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불씨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불씨를 빛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끝없는 정오와 평가르기에 머문다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예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거짓을 구별하고 분노보다 사실을 먼저 보고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타라비치는 인간에게 4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분별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힘입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혼란이 길어진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셋째는 작은 선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하는 미움과 모욕을 멈추는 것입니다. 넷째는 연대입니다. 혼자서는 두렵지만 같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면 시대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새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나라의 힘이 군사력과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문화는 상대를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다시 양심과 영혼의 가치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끝자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타라비치는 세계의 큰 그림자가 동쪽의 작은 땅 위에 겹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그림자, 하나는 경제 붕괴의 그림자, 마지막 하나는 내부 분열의 그림자입니다. 세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 한국은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바로 그때 숨겨져 있던 인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확인하며 각자의 마음속 증오부터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는 북쪽을 악마로 만들지도 남쪽을 완전한 정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영상과 짧은 연설로 퍼지고 이후 세계의 언론과 종교계 젊은 세대와 해외 동포들이 그의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에서 힘을 느낍니다. 하라비치는 그를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은 그를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만듭니다. 배신과 조롱,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에 문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끊겼던 통신이 다시 연결되고 이상 가족의 이름이 확인되며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대화를 요청하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것을 첫 번째 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군사적 긴장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문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같은 미래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는 한 줄의 문장이 아닙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진 오랜 기억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타라비치가 말한 한 사람은 그 과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촉매일 뿐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예언은 한 사람의 등장을 기다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준비하지만 길을 여는 것은 그 땅의 백성이다. 그가 이미 태어났더라도 한국인이 끝없는 분열을 선택한다면 그는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구별하고 증오를 멈추고 전쟁이 아닌 공존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기 전부터 예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대국들은 더 거칠게 충돌하며 경제와 기술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빠르게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깊은 피로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라비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빛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빛이 나타나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 세르비아의 산골에서 한 양치기가 보았다는 동쪽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나라. 몸은 성장했으나 민족의 절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라. 그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일까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세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한국인일까요? 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출신과 말투, 정치적 편과 과거만을 따지며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까요? 타라비치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한반도가 또 한 번 거대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분열의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말입니다. 모든 어둠이 지나간 뒤한 줄기빛이 동쪽 하늘을 가른다. 빛은 하늘에서 오지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 예언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하늘이 선택한 사람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볼 우리 역시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라비치가 말한 동쪽의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늘이 보낸 한 사람은 이미 우리 곁에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